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사람이 위기에 처해보면 진정한 내 편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살아생전에 남편은 형제애가 유별나서 시동생과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냐는 말을 듣곤 했어요. 시동생도 형이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빠를 잃은 내 딸도 걱정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동생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애가 유별나던 인간이 지형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 하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시동생의 형수 걱정을 끔찍하게 한다며 좋은 쪽으로 말을 해주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왜 시동생이 제게 남자를 엮여주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제가 재수 끝에 대학 시험에 모조리 떨어진 그날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의대를 목표로 재수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의사 부부한테 태어나던 순간부터 저는 제 뜻과 상관없이 의사가 되어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돌잡이를 할 때도 제가 진찰기를 잡을 때까지 몇 번이고 돌잡이를 반복하셨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기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남들은 반에서 1등 했다고 부모님이 용돈을 올려줬다느니 옷을 사줬다느니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반에서 1등 정도로 눈도 깜빡 안 하셨어요. 전교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한때는 저도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죽어라 노력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성적표를 보시며 한숨을 쉬실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손으로 심장을 쥐어 짜는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그러다 수능 당일이 돼서는 심한 복통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 바람에 고등학교 3년, 아니 초등학교 시절까지 포함하면 12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내 실력을 가려줄 핑곗거리가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의대에 대한 꿈을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도 생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 재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재수 준비해라. 실수는 한 번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내 몸 상태 체크 좀 해. 엄마라는 사람이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참, 잘한다. 의사라는 사람이 딸 자식이 수능날 복통이나 일으키게 하고. 그러는 당신은 아빠 아니야? 당신은 의사 아니냐고. 수정이 수능 망친 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잊었나 본데 나 당신보다 공부 잘했어. 수정이 성적 저 모양인 거 탓하려거든. 나 말고 당신을 탓하라고. 자신들 기대에 못 미치는 딸 때문에 서로를 힐난하며 으르렁대는 부모님을 보니 꼭두각시 노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수고 삼수고 제 목덜미를 붙들고 끌고 가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절망스러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한 번에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은 것처럼 수능 시험날에 맞춰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하늘의 뜻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제 노력이 하늘에 닿았다면 부모님이 열망하시던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테고, 노력이 부족했다면 3수, 4수, 5수, 부모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수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어요. 제 성적으로 부모님 원하시는 의대에 합격은 불가능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삼수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있던 제 인생에 남편이라는 변수가 생겼거든요. 재수를 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모조리 떨어진 그날, 저는 숨막히는 집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난생 처음 늦은 밤까지 밤거리를 헤맸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던 삐삐는 쉼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확인할 마음은 없었어요. 제게 호출할 사람은 부모님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꽁꽁 얼어버린 몸을 녹이려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착각 때문에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도 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학원과 집만 오고 갈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입구에 서서 가만히 주변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제가 손님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았던가 봐요.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마침 카페 입구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젊은 카페 사장이었던 남편은 제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 앉히더니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는 어떻게 돼요? 카페에서 다짜고짜 나이를 묻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돼서 묻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순히 대답을 했어요. 21살이요. 그럼 대학생? 그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난 그쪽이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학벌로 누굴 놀릴 만한 사람은 못 되거든요. 나도 대학 못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카페 사장으로 나보다 학벌 좋은 대학생들한테 월급 주며 살고 있으니 오히려 나은 게 아닐까요? 인생에 대학이 전부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 대학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듣고 자란 저로서는 남편의 이 말이 큰 울림이 되었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안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면접을 보러 온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면접에 합격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엄청 혼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전과 달리 많이 단단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삼수를 강요하며 학원에 등록해 주셨지만 저는 그 시간에 남편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더는 부모님이 강요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모을 때까지는 부모님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건 숨기기로 했어요. 적어도 원룸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발각됐지 뭐예요. 엄마가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네가 제정신이야? 재수도 아니고 삼수까지 하는 주제에 아르바이트?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래?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날 망신시키느냐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져. 외가 친구 앞에서 삼수까지 하는 건 너 하나뿐이라는 거 알지? 창피한 줄 알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당장 카페 그만두고 학원 수업에 집중해. 네 아빠가 알아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아빠가 알기 전에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팔을 끄드러 잡는 바람에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엄마와 제 사이를 막아섰어요. 아주머니, 말로 하세요. 수정이가 말길 못 알아듣는 짐승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러세요? 딸이라면서요. 그럼 딸아이 말도 들어보셔야죠. 수정인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21살짜리 성인입니다. 대화로 푸시라고요.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엄마는 더 화를 냈어요. 남의 자식 일에 왜 끼어드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이게 어디서 끼어들어 별것도 아닌 게. 되도 않는 게 꼴의 사장이라고 내 딸이 상대 좀 해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꼴값 떨지 마. 그래봤자 동네 커피집 사장일 뿐이야. 우리 수정이가 당신이랑 같은 줄 알아? 우리 애는 이런 데서 커피나 만들어 팔 만큼 한심한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저리 꺼져. 별 거지 같은 게 감히 남의 집 일에 이러쿵저러쿵이야. 건방지게 싫어. 엄마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남편의 자존심을 밟는 말만 이어갔어요. 상스러운 욕까지 섞어가면서 말이죠.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늘 고상한 척 연기를 하던 엄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급에 따라 나누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게 구는 것. 그게 저희 부모님이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겹도록 봐왔던 그 모습이 그날은 그렇게 창피했어요. 이제야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그날 저는 엄마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빠한테까지 제가 학원 수업을 빠지고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바람과 달리 엇나가는 제게 화가 난 아빠는 손찌검을 하셨고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막상 집을 나와보니 딱히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이라곤 카페 사장인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밤늦게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그날부터 남편이 지내던 원룸에서 살게 되었어요. 동거를 한 건 아니었고 제가 남편 원룸에 사는 동안 남편은 카페 창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게 된 거였죠. 얼마 뒤 제가 방을 구해 나가고 나서야 남편은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21살에 이룬 독립의 꿈은 몇 년 뒤 남편과의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죠. 금전적인 지원을 끊으면 당장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던 딸이 몇 년을 버티더니 급기야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식에는 와주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혼주석을 지키셨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당시 시동생은 오산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인근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시동생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대단한 놈이야.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 그때 나는 군복무 중이라서 동생한테 신경을 써줄 수 없었는데 동생이 지가 알아서 도시락도 싸서 다니고 아빠 대신 집안 살림까지 하면서 지냈더라고. 장남으로서 동생한테 면목이 없을 정도였어. 그런 와중에 대학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름 있는 은행에 취직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놈이야. 동생이지만 참 존경스러울 정도야. 남편은 4살 아래 동생을 무척이나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동생 역시 자기 형을 부모님보다 더 믿고 따랐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시동생의 형제애가 남다른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과 시동생의 친모가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7살이 되던 무렵 아버님과 재혼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께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리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못된 계모에 가까웠거든요. 두 아들한테 사랑을 주기는커녕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이지 않았어요. 특히 미취학 아동이었던 시동생은 상대적으로 시어머니와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런 동생을 지켜줬던 건 아빠인 시아버지가 아니라 형인 제 남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계모한테 맞고 사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거든요. 시동생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이 공부를 꽤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대학을 포기하고 공고에 들어가 기술을 배웠던 건 하루빨리 취직해 자기가 번 돈으로 동생을 제대로 먹여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형이 고3 때 공장에 취직하고 난 뒤에야 새엄마 눈치 안 보고 용돈도 받고 살 수 있었어요. 난 솔직히 아빠 없인 살아도 형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은 나한테 부모 그 이상의 존재예요. 전요, 형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심장까지 내어줄 자신이 있어요. 우리 형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형수님, 우리 형이요. 못난 부모랑 저 때문에 정말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았어요. 이젠 내 걱정 그만하고 자기 행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우리 형 많이 아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형수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가며 형을 부탁하는 시동생의 모습에 제가 더 뭉클할 정도였어요. 제가 시집온 그해 겨울 아버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듬해 시동생은 오래 사귀어온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형제 사이가 유별날 정도로 각별했기 때문에 동서와 저도 남편을 따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손 아래 동서라고는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우리 나름의 호칭으로 부르곤 했어요. 저는 동서한테 언니라고 부르며 존대를 했고 동서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며 말을 놓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호칭이었지만 뭐 어때요? 우리끼리 부르기 편하고 우리만 괜찮으면 그만이죠 뭐. 시동생 내외는 둘 다 대학을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동생 내외를 통해 이율 좋은 적금이나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결혼 자금 중 일부를 은행에 맡겨두고 그 이자를 받아가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비록 부모님이 원하시던 의대는 아니었지만 제 적성을 살려 서울 소재의 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걸 누구보다 지지해 주었어요. 우리 둘뿐인데 살림 좀 소홀하면 어때? 나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아내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아내가 훨씬 보기 좋은걸. 그러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대학생활 실컷 누려. 그래야 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덜 미안하지.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의사를 만들고 싶었던 딸을 데려다 밥순이로 부리고 사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대학 공부도 하게 하는 걸 보고 조금은 안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민서방이 양심은 있나 보네. 너 대학도 보내주고 말이야. 기왕 들어갈 거 의대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졸보다는 대졸이 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언제 시간 나면 민서방이랑 같이 집에 들러라. 네 아빠가 얼굴 좀 보자신다. 결혼하고 2년이 다 되도록 제 남편을 그 사람 혹은 그놈이라고 부르던 엄마는 이제야 서방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완전히 우리 부부를 용서하신 건 아니었지만 전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고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단계였죠. 한 번은 제가 시동생 내외 덕에 종잣돈을 굴려 그 이자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시동생을 불러 목돈을 맡겨주셨어요. 엄마 역시 시동생이 추천하는 펀드 상품과 적금도 들어주셨고요. 은행원은 매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모님은 시동생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셈이었어요. 친정과도 엉켜있던 실타리를 조금씩 풀게 됐고 시동생 내외와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주택 지어서 같이 살까? 당장은 아니어도 애 낳으면 애들도 공동육아 할 수 있고 좋잖아. 그게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형이랑 형수 생각은 어때? 같이 살면 좋지. 더 자주 볼 수 있고. 가끔은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잖아. 생각만 해도 좋긴 하다. 근데 지금 재정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 두 집이 합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 서울 시내 집값이 어지간해야지. 현재로선 카페 운영도 그렇고 앞으로 애 낳으면 애 앞으로 돈 들어갈 일 천지일 텐데 가능하겠어? 지금부터 조금씩 모은다 해도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노후에나 같이 살 수 있겠다. 남편은 당장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에 아쉬워하면서도 내심 들뜬 표정이었어요. 그날 시동생의 제안은 그 후로 다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잊고 지냈는데 이미 그때부터 두 형제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불행의 시작인 셈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수학 강사 생활을 하던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투자를 받아 수학 전문 학원을 차렸어요. 수익이 나는 순간부터 일정 퍼센트를 부모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차린 학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학원을 연 지 반년도 안 돼서 부모님께 수익금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 혼자벌이로 생활을 하느라 살림이 좀 빠듯했는데 이제는 제가 버는 수입이 꽤 되다 보니 전보다 심적으로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학원을 차리고 1년도 안 돼서 아이까지 생겼지 뭐예요. 한창 학원 일에 올인을 해야 할 시기에 덜컥 임신을 한 거라서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 남편 몰래 갈등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뭘 고민하는지 알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에도 아이가 찾아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뭐든 때가 있는 거잖아. 나는 우리한테 아이가 찾아온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 당신은 학원 일에 집중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결혼한 이래 남편은 늘 자기 말에 책임을 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남편의 말에 많이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 말에 따라 더는 고민 않고 아이를 낳겠다 마음을 먹었죠. 출산을 하고 2달 뒤 저는 학원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약속대로 육아는 남편이 맡아서 해주었고요. 남편의 희생 덕분에 제 학원은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딸아이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는 가족들과 모여 리마인드 웨딩도 했을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신은 인간의 행복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심술쟁이라고 하더니 그 말처럼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지 뭐예요.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있는 공장에 생두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12시쯤이면 가게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던 남편이 3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렸던 저는 수차례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4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하는 경찰의 말이 멀리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불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더는 알아듣기 힘들어서 앞에 있던 학원 선생님한테 제 휴대폰을 넘겼어요. 김 선생님이 전화 좀 받아줄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 전화를 건네받은 강 의사는 메모지에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댔어요. 그러는 중에도 저는 멍하게 자리에 앉아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더니 저 역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동생 내외한테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원 부원장의 차를 타고 딸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옆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도 거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고 차 안 내비게이션의 안내음도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머리로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이 너무 컸던가 봐요. 나도 이럴진데 형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아끼던 시동생은 어련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주신 부모님 덕분에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건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의 장례식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를 수 있었어요.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본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장례식 중에 몇 번이나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저와는 달리 시동생은 형을 잃은 슬픔에도 꿋꿋하게 상주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할 겸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지나 시동생네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 방문에 시동생 내외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과 달리 뭔가 저를 경계하는 눈치랄까요? 워낙 두 집이 허물없이 지내온 탓에 서로 집에 드나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날은 유독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지고 간 선물을 건네주고 잠시 앉아있다가 쫓겨나듯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홀대에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마치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동생 내외가 저희 학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일전에 냉랭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원래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 허물없이 친근한 모습이었어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동생의 말이었어요. 형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남은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새로운 사람 만나보는 건 어때요? 모르긴 해도 우리 형도 그걸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더 늦기 전에 예빈이한테 새아빠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싶네요. 맞아요, 형님. 아직 40도 안 됐잖아. 한창 좋을 나이에 독수 공부하며 살 일 뭐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게 낫지. 간 사람은 보내고 오는 사람 만나는 게 이치에도 맞아. 우리가 오죽하면 이래? 형님이 안타까우니까. 그간 동서지간으로 살아오면서 정이 들어 그러지. 아주버님 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 꺼내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그런데 상대 남자가 워낙 괜찮으니 어쩌겠어. 어지간한 사람이면 우리가 나서지도 않았지.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시동생 내외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는 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시동생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형 49제도 안 지났는데 재혼을 하라니요. 이건 서운함을 넘어서 마치 저를 쉬운 사람으로 본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 아빠가 세상 떠난 지 몇 달이 됐어요? 몇 년이 됐어요? 고작 한 달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딴 남자 만나보라는 소리를 해요? 나를 얼마나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면전에 대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련님, 이러고도 내 남편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두 사람 모두 실망이라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남자 얘기 꺼냈다간 앞으로 연 끊고 살 줄 아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두 사람을 원장실에서 내쫓았어요. 그래놓고도 화가 안 풀려서 옥상에 올라가 머리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시동생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건물 구조상 주차장에서 하는 소리가 옥상까지 고스란히 들렸기 때문에 저는 의도치 않게 시동생의 말을 엿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씨, 거봐.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형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남자 만나보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겠다고 하겠어? 내가 안 된다는데도 기어이 밀어붙여선 괜히 형수랑 사이만 어색해졌잖아. 자기도 참. 그럼 어떡해. 언제 돈 얘기 꺼낼지 모르는데 두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도 오늘 눈치 보니까 아직 그 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던데? 동서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우리 형이 이 동생을 위해서 입 다물고 간 게 분명해. 이제 형도 가고 없으니 형수만 모르고 넘어가면 그 돈은 내 거네. 두 사람은 돈 얘기를 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날 집에 돌아간 뒤 남편 앞으로 된 통장을 죄다 꺼냈어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내역이 최근 게 아니다 보니 정확한 입출금 내역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에 찾아가 통장 정리며 예금액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 지난 10년 넘게 매달 150만 원씩 공동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 통장은 남편과 시동생이 공동으로 개설한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보낸 돈의 원금만 해도 2억이 넘었어요. 문제는 이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이나 예금을 한 이유였어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 장사 다르고 다음 달 장사 다르잖아요. 언제 가게 매출이 떨어져서 적자가 될지 모르는 판국에 조그마한 카페에서 매달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따로 떼서 저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요? 그것도 시동생이랑 공동으로 말이죠.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감춘 시동생도 이상하고 애초에 그런 목돈을 매달 10년도 넘게 모았으면서 제게 말을 안 한 남편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지 뭐예요. 엄마, 그럼 우리 작은아빠네랑 같이 안 사는 거야? 아침밥을 먹으면서 딸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아니, 우리가 왜 작은아빠네랑 같이 살아? 왜긴 왜야. 아빠가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나 대학 가면 시골에 공동주택 지어서 작은아빠네랑 같이 살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젠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계획이 깨진 건가 하는 거지. 딸아이 말에 그제야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예전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함께 살자고 했던 시동생 말이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더더욱 시동생의 행동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돈 2억 해먹겠다고 자기 형도 배신하고 저한테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저 모르게 그 돈을 혼자 가지려고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시동생이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저는 장례식 때 조의금 들어온 것 중에 시동생 손님한테 받은 돈이랑 집안 어르신들이 주신 목돈은 전부 시동생한테 줬는데 말이죠. 제 딴엔 형을 잃은 슬픔 속에 지내는 시동생에 대한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줄이야. 그래서 시동생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얘기를 꺼냈어요. 자신이 먼저 돈 얘기를 꺼낸다면 용서해 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지 뭡니까? 그래서 시동생이 일하는 은행으로 찾아가 공동명의 통장 해지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게 쩔쩔 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젠 더는 두고 봐줄 생각이 없어진 저는 가차없이 통장을 해지했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라서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가능했어요. 시동생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애초에 유산 상속은 아내인 제 몫인걸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시동생 내외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난리를 치고 있지 뭡니까? 내 직장까지 찾아와 내 뒤통수를 쳐? 그 돈이 왜 형수 돈이야?
우리 형이 나랑 살겠다고 10년 넘게 모은 건데 당장 돈 내놔. 그 돈 내놓으라고. 돈 2억에 눈이 뒤집어져서는 난동을 부리는 시동생을 보니 돈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까지 난다는 명절 기사 내용들이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동생 내외와 연을 끊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결국엔 집에 경찰을 불러 시동생 부부를 내쫓았어요. 시동생은 쫓겨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돈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제 딸을 통해 전해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괘씸하다며 시동생 앞으로 들었던 적금이며 펀드 등을 당장 해지하셨어요. 은행에 맡겨두셨던 거액의 예금도 몽땅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겨버렸고요.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한 시동생은 제 친정까지 찾아가 싹싹 빌고 저한테도 전화해 도와달라고 눈물 콧물을 짰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재정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동생이 은행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거든요. 결국 이번 일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서 결국엔 은행을 나오게 됐더라고요. 형이 남긴 2억을 몰래 챙기자고 더 큰 걸 날린 시동생을 보니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믿었던 시동생한테 대차게 배신은 당했지만 그래도 달리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꼭 걸러야 하는 인간을 걸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우리 모녀를 지켜주려고 벌인 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와 누구처럼 욕심내지 않고 성실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